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오토이뮨 판크레타이티스의 조파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2015년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50 테마를 가지고 했었는데 한 반쯤 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지금 밀리는 거 하고 해서 아마 새로 스케줄하고 강사 새로 짜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아마 만나서 계획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요즘 최근에 가을 쯤 돼서부터 해가 조금 너무 길어졌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금 8시 45분인데 한 10분 정도 내 생각에는 한 소식 전하고 강의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끝나고 했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토이뮨 판크레타이티스는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1년에 처음 감마그로불린 증가되는 췌장염의 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95년도 일본의 요시다가 자가면역성 췌장염을 처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아산병원의 박태기인이 국내에 처음 보고하고 이제 크라이테리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 것 같습니다. 이 오토이뮨 판크레타이티스의 문제는 아마 췌장암과의 감별이 아마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칫検査를 놓친다든지 또 엉뚱하게 진단해서 환자의 예후를 불량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아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면역성 췌장염이란 자가면역 기전에 의한 만성 췌장의 염증으로 이 스테로이드 치료를 적절하게 잘하면 형태학적, 기능학적으로 이제 리버서블하게 회복을 할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그런 병인데 그 진단이 정확해야 되고 이제 세계적으로 일본, 우리나라, 미국 각국별로 진단의 크라이테리아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논란의 여지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크라이테리아가 보면 우리나라 힘스 크라이테리아가 있고 일본에서 2002년, 2006년 리비전된 일본 크라이테리아가 있고 메이오 클리닉에 HISORT 크라이테리아라는 게 있고 스페니쉬로 이렇게 몇 군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췌장에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췌장이 커지고 덕트가 좁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별 의견은 없는 것 같고 그 진단의 비중을 갖다가 이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히스토패솔로지에 관심을 많이 좀 두는 데도 있고 다른 이 방사선학 쪽이나 실험 러버리터리 소견에 치중을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HISORT 크라이테리아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한 건데 HISORT는 이렇습니다. 히스톨로지 H, 그 다음 이미지 R, 시롤로지 S, 그 다음에 Other Organ Development O,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리스폰스가 있느냐에 따라서 HISORT라는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아마 이런 진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크라이테리아가 하나 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또 리비전이 되어서 분류가 따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둘다 쓰면 되겠네요.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아산병원의 킴스 크라이테리아가 이제 비교적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 몇 번 봤는 건데 아주 좀 임상에 적용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크라이테리아 첫 번째로는 영상의학적 소견 이미징입니다. 그래서 췌장이 디퓨즈하게 커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 메인 덕트가 네로인이 있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소견, 첫 번째 소견은 꼭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시롤로지로 IgG나 IgG4가 증가되어 있거나 오토안티바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히스토패솔로지에서 림포플라즈모사이트 인필트레이션이 있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에 리스폰스가 있는 그러니까 일본에다가
나머지 3개 중에 1개가 더해지면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크라이테리아를 하는 비교적 쉽게 해놨습니다. 이런 그 오토이뮨 판크레아타이티스는 타입을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서히 길어지는데 사실은 그 오토이뮨 판크레아타이티스의 총파적인 소견이 뭐 별로 없습니다. 사실 특징적인 소견이 없고 해서 오늘은 하여튼 오토이뮨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어떤 질병인지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잡아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결국은 우리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판크레아틱 캔서하고 디퍼런셜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놓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2개로 나누고 있는데, 타입 1이 주로 IgG4 related systemic disease로 가지고 있는, 주로 이제 아시아에 많고, 림포플라즈마사이트 인필트레이션이 오고 IgG4가 증가되어 있고, 다른 organ, 바이더트라든지 살리바리 그랜드라든지 리트로페리토니움 이런 데를 인발부하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많은 경우는 타입 1 AIP인 경우가 많고, 타입 2는 이런 IgG4하고 인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다른 organ 침범도 별로 없고, 패솔로지도 덕탈 인필트레이션 쪽으로 해서 조금 차이가 있고, 또 동반되는 질환도 이거는 인프라메이트 바이럴 디지즈가 잘 오고, 이거는 이제 발드타하고 살리바리 그랜드하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디지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크라이테리아가 일본, 뭐 우리나라 이렇게 미국이 많았었는데, 2011년도 세계 췌장학회에서 자가면역성 췌장염에 대한 국제적인 진단 기준을 만들어서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선생님들이 정리한 거를 제가 다시 또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진단 기준을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영상 소견, 혈청 소견, 그다음 다른 장기 침범, 그다음 병리 소견, 스테로이드에 대한 이게 5가지로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타입 1하고 타입 2에 있어서 영상 소견하고 스테로이드 리스폰스는 아마 공통적으로 조금 일치하는 것과 나머지 3가지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타입 1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 소견은 이 오토이뮨 판크레아타이티스의 영상 소견은 주로 이제 CT, MR, ERCP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총판은 뭐 진단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다만 초기에 이제 진단이 구루를 찾는 정도라든지 나중에 이제 팔로우 하면서 이제 할 수 있지, 진단에 있어서는 거의 CT나 MR, ERCP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췌장 실질에 대한 영상 소견하고 체관에 대한 영상 소견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질에 대한 거는 일단 디퓨저하게 췌장이 커져야 되고, 가장전이적으로 캡슐과 같은 헬로 같은 로이드 어테뉴에이션이 있는 그런 할로가 관찰되고, 조형증간이 좀 딜레이드한 조형증간이 있고, 그런데 이제 비전형적으로 생기는 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국소적인 종괴라든지 종괴를 만들거나든지 이런 경우에 최근에 확장되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티피컬해서 우리가 캔서하고 더욱더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체관은 주로 이제 체관 협착이 돼야 되는데 3분의 1 이상 혹은 3cm 이상, 그 다음에 협착이 되면서 상부 쪽으로 확장이 없어야 되는 게 중요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멀티플하게 협착되고, 그래서 이 체관의 협착 이 2가지는 아주 스페시피스트 1과 2가 다 있으면 거의 100% 스페시피스트를 가진 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청 소견은 아까 역사적으로도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냥 감마 글로불린만 증가된 경우로 이야기하다가 일본에서는 IgG의 증가, 그 다음 이제 최근에서는 IgG4의 증가를 실험 소견으로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췌장암이나 담도암도 5 내지 10% 정도 IgG4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장기 침범도 또 크라이테리아 중에 하나로서 중요한데, 1등인 경우에는 근위담관 협착, 리트로페리토니얼 파이브로시스, 침샘이 퍼진다든지 신장을 침범하는 경우, 2형의 경우는 IBD 중에서 배양성 대장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병리적인 소견도 약간 인필트레이션 되는 형태가 조금 다른데, 1형의 경우에는 림포플라즈마사이틱 스크레로시스 판크레아타이티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E형은 주로 이제 덕트, 이더패시브, 덕트 센트릭 그런 방패주의 형태가 약간 있습니다. 그럼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이 이제 우리가 진단으로서도 가치가 좀 있고 또 환자 예후를 아주 빠르게 좋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 사용 전에는 항상 그 말리그넌시를 룰아웃 해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EUS를 해서 FNL을 해서 말리그넌 셀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상당히 환자를 선택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스테로이드의 반응을 우리가 결정할 때 이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 객관적인 지표를 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양성이나 음성이나 판단하는 게 좋겠다. 보통 2주일 치료를 하고 스테로이드 반응을 평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반응이 있다고 평가를 하려면 췌장이나 췌장의 장기의 영상 소견이 소실 또는 현장 호전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덕트 스테노시스가 많이 호전이 되거나 이런 현장 소견이 있어야 되겠고 IgG4 감소는 반응의 지표가 아닌 걸로. 그래서 판크라틱 캔사인 경우에도 IgG4가 이게 스테로이드 쓰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표를 안 내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주간의 치료하고 나서 영상 검사를 통해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 스테로이드 사용을 크라이테리아에 넣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스테로이드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말리그넌시를 우리가 놓치고 스테로이드로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간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만약에 오토이뮨이 맞은 것 같으면 한 2주만 치료해도 충분하게 효과를 우리가 판정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되겠고 2주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를 더 끌고 가다가는 혹시 말리그넌시를 놓쳐서 환자 예후를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2주간으로 아마 리스폰스를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RCP에 대한 이야기가 덕트 스테노시스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아마 ERCP를 아마 적극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같은데 아마 유럽하고 이런 데는 아마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RCP를 함으로써 체관을 직접 정할 수 있고 또 같이 동반되는 디스탈 그 CBD에 스테노시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담관도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직 검사도 가능하고 또 디스탈 CBD 캔사가 있어서도 스테노시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생검이라든지 브러시 사이톨로지를 해서 캔사 셀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존디스가 심한 경우에는 존디스를 릴리브 하는데도 ERCP를 통해서 스텐트를 넣는다든지 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주 중요한 진단적인 검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EUS가 이제 중요한데 EUS는 우리가 전반적인 우리가 췌장의 종대를 찾아낼 수 있고 또 이 저액고 불균이라고 거친 소견이 보일 수 있지만 이 불균이라고 저액고 거친 소견은 비특이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콘베타이티스를 진단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EUS의 가치는 췌장 내 종대를 일단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말리그넌시를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까 염증세포들 림포플라즈마 사이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서 정확성을 훨씬 올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췌장 암인 경우라면 우리가 FNL을 해서 셀을 발견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오토이뮨 판크레타이티스라면 이 FNL을 해가지고는 세포가 너무 적어서 아마 진단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ARP가 의심이 되면 코 바이옵시를 해야지 충분한 조직을 얻어서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을 벤츠 차량 좋겠습니다. 누구는 벤츠 타고. 그래서 우리가 ARP가 의심이 되면 CT로 갖다가 일단은 찍어가지고 스펙피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CT 상에서 전형적인 그런 ARP의 소견, 그러니까 디퓨즈하게 판크레스가 커지고 덕트 스테노시스가 있다면 시롤로직하게 IgG4를 측정해서
맞아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 세로피를 해볼 수 있고, 맞지 않으면 ERCP에서 덕트가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아까처럼 EUS를 하고, EUS를 통해서 FNA를 하거나 코어 바이옵시를 해서 캔서 셀이나 염증세포들 인필트레이션을 봐서 접근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ERCP를 통해서 덕트 모양을 보거나 아니면 바이옵시를 하거나 사이토로지를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CT상의 ARP 초음파 소견을 보면 이렇게 아주 소세지 세입으로 인나지먼트가 된 글로불러하게 인나지먼트가 된 판크라스를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호모지니어스하게 어티니에이션이 보통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캡슐 라이크 림이 하이포덴스한 캡슐 라이크 림을 형성하고 경계가 아주 샤프하고 이런 경우에 ARP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큐트 판크레타이티스 경우에는 대개는 이 경계가 굉장히 불명하게 지고 주변에 패티 스트랜드라든지 플루이드 컬렉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오고, 또 파렌칼말 덴시티가 굉장히 이레귤러하게 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ARP인 경우에는 경계가 굉장히 선명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췌장의 아우터 마진은 아주 이게 소세지처럼 아주 날씬하게 이렇게 가는 게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되는 이것들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크래프트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게 이 ARP의 CT 소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RCP를 해서 판크레아틱 덕트를 이렇게 보면 디퓨즈하게 이렇게 좁아져 있죠. 좁아져 있고 월이 이레귤러하고, 그 다음에 요는 보면 디스탈 CDD가 스트릭처가 생기고 이쪽으로 딜라테이션이 그 다음에 이 디스탈 CDD의 딜라테이션은 대개는 그레주얼하고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시메트릭하게 이렇게 좁아지고 서든 컷오프가 생기지 않고 하는 게 우리 ARP의 ERCP 소견 중에 하나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난 후에 판크라스가 크기도 줄고 모양도 좋아지는 반응을 받는 것이 이거는 판크레스 덕트가 이렇게 있고, 판크레스 헤드 쪽에 총파상에 이런 메스가 있습니다. 이 메스만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포칼 타입의 오토이뮨 판크레타이티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커져 있고, 대개 에코 덴시티가 노멀 파렌칼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어퍼 스트림 쪽에 판크레스 덕트 딜라테이션이 만약 캔서라면 덕트 딜라테이션이 있을 건데 대체로 덕트 딜라테이션이 없고, 그런 경우에 이제 한번 포칼 타입의 ARP를 생각할 수 있고, CT로서 또 일치 않은 소견을 찾아내는 소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RCP로 가지고 이제 판크레트 덕트하고 발덕트를 이제 찾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이나 이쪽에는 아마 ERCP를 많이 안 하니까 이 MRCP도 상당히 도움을 받는 것은 같은데, 그래도 아마 이 센시티비티, 그러니까 아주 가늘게 좁아져 있는 이런 덕트인 경우에는 아마 NRCP가 조금은 한계가 있다. ERCP보다는 조금 센시티비티가 조금 떨어진다 보는 게 있고, ERCP는 직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옵시나 사이톨로지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존디스를 조금 해결하는 데도 직접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포칼 타입의 디스탈 쪽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커져 있죠. 경계가 아주 선명하고, 끝부분이지만 아주 소세지처럼 매끈하게 되어 있고, 페리페랄 할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넨스 패턴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포칼 타입을 판크레아스 캔서하고 디프레션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얼리에는 이쪽이 판크레아스 파렌카인보다는
약간 검게 보이시죠? 조금 되다가 나중에 딜레이 페이지가 되면 아이소하게 보통 정상적인 할인 카메라하고 같은 정도로 이렇게 이렌스가 되는 그런 패턴을 보면 ARP를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리 판크라틱 페이지에 있어서는 로우 어테뉴에이션이 되고 딜레이드 페이지에 가서는 아이소 어테뉴에이션이 되는 걸 보고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래서 이 포칼 타입의 ARP하고 판크라틱 캔서를 디퍼런시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CT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듀얼 페이지 CT를 갖다가 찍어서 판크라틱 페이지하고 헤파틱 페이지를 비교해서 얼리에는 조금 어테뉴에이션이 조금 덜 되고 나중에 딜레이드 아이소 덴시티로 어테뉴에이션 되는 걸 보고 할 수 있는데 판크라틱 캔서는 어테뉴에이션이 잘 안 되죠. 근데 덜 되고 또 페이지가 지나도 변화가 별로 없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파 검사, 우리 사실은 뭐 이거 총파 보려고 지금 ARP 공부를 하고 있는데 1차적인 검사는 뭐 CT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 총파 검사는 좀 난스페시픽하고 잘 진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총파로 봐서도 잘 보면 역시 디퓨저하게라든지 전반적으로 국소적으로 조금 에코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고 전반적인 취장은 역시 커지고 소세지 모양의 커지는 거, 그 다음에 경계가 분명하고 레귤레이션이 별로 없어지고 매끈하게 커지는 이런 거를 갖다가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김대진 선생님이 가져왔던 질문입니다. 판크레아스 바디 부분인데 한 2.1cm니까 많이 커져 있지는 않죠. 보통 우리가 바디는 한 2cm, 헤드 부위는 한 2.5cm 정도 되니까 그러나 에코가 약간 떨어진 저 에코에 그 정도만 볼 수 있고 덕트는 뭐 별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총파의 한계가 결국은 이제 CT처럼 전반적인 판크레아스를 다 볼 수 없다 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디 부분만 이렇게 보는데 CT에서 보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췌장이 커져 있고 아까 봤던 그런 수는 다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진비가 보이고 판크레틱 덕트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판크레틱 세도 쪽인데 인트라 판크레틱 포션에 있는 지금 CBD가 어떤지는 여기서는 뭐 잘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트랜스펄스에서 보면 아마 이 부분이 판크레틱 세도 같은데 여기에 조금 루멘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점진적으로 아마 그레이주얼하게 스테노시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EU에서 어쩌면 김대진 선생님 사진인데 EU에서도 이제 매수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의미가 있겠고 이 매수로서 스페시픽하게 ARP를 진단할 수는 없을 것이고 FNA라든지 바이옵시라든지 이런 걸로 다음 과정 진행할 수 있겠죠. 다음. 그래서 ERCP를 했는데, 잘은 안 보입니다만, 그것도 아주 진하게, 이렇게 아마 올라가는 거 있고, CBD가 많이 늘어나 있고, 페이퍼링이 되면서 인터판크레틱 포션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여기 스텐트를 이렇게 넣어서 아마 존디스 해결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아마, 스테로이드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쓰고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고 했던 케이스라고 준비해서 보호해줬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오토임문 판크레타이티스의 총파 속에는 사실은 뭐 특징적인 게 별로 없어서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개념을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판크레틱 캔서하고 이제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개념이 완전히 잡히네. 다른 사람 뭐 코멘트, 김대수 코멘트. 선생님 그때 보니까 김대현 선생님이 그때 한 케이스 이게 보니까 2013년도까지 우리나라에 보고된 케이스는 한 200케이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김대진 선생님과 케이스 있고 김대현 선생님이 작년에 한 케이스 있었고 작년에 그 전에 네, 맞습니다.
그 이재준 선생님도 한 케이스 때 있었거든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우리 팀에서 벌써 3케이스거든요. 보고가 안 된 게 3케이스니까 실제로는 아마 좀 더 있지 맞죠. 않겠나. 보고가 된 게 맞아요.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봤던 케이스인데 예. 그때는 환자가 헤드 쪽에 거기도 이제 포칼 레스로 그러니까 포칼 리전이 있었는데 포칼 팽컬파이티스죠. 헤드 쪽에 헤드하고 온실린 프로세스 쪽에 하이포에코이가 메스가 있었고 예, 있었고 환자가 존디스가 거의 글로빈이 12, 13까지 올라가고 남자였고 그러니까 그분은 레트로페리토니얼 타입1이죠. 타입1 예. 오토이면 파이브로가 있어서 레트로페리토니얼 파이브로시스가 있어서 양쪽에 하이드로까지 나와 있었어요. 하이드로 있었고 IgG4 증가가 됐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는 뭐 CT 찍고 해서 뭐 다른 그때 아마 바이옵시는 안 했던 것 같고 연세가 워낙 많아서 70세 훨씬 넘어가지고 그래서 인상적으로 오토미온에 대해서 스테로이드 쓰고 스텐트 넣어서 플라스테시스 해결하고 스테로이드 쓰고 해서 나중에 팔로우에 보니까 레스아이 줄어들고 하이드로도 좋아지고 하이드로도 좋아졌습니다. 예. 레트로페니얼 파이브로시스도 그 결국은 인플레이션 이제 스테로이드 쓰면 줄어들거든요. 예. 줄어들면서 하이드로도 밀리가 됐고 그럴 때 케이스가 경험이 있었어요. 스테로이드 유심하서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 스테로이드를 4주 이상 쓰다가 캔서가 진단 안 되고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언더라인 수술. 캔서가 예. 그걸 캔서가 있는데 스테로이드 약간 반응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오토이뮤로 생각하고 지속하다가 메스가 커진 경우가 제가 쓴 케이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 오토이뮤 캔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존디스 아주 높아서 일부를 수술하고 난 다음에 네, 그렇죠. 오토이뮤으로 나온 게 두세 케이스 있어요. 바이옵시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나왔을 때 이제 존디스는 릴리브 됐는데 이후에 이제 트리트먼트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니까 놔두면 되는 건지 메디케이션 치료가 예, 저는 뭐 치료 경험을 얻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리커되는 케이스가 좀 리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스테로이드를 용량을 조금 올려서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토톡식 드럭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책에는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레지던트 때 한번 우리 같은 연차에 레지던트가 황달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CT를 찍어가지고 판크레아틱 캔서다 해서 강중신세 명호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지던트 하기는 난리가 났었죠. 우택이 됐는데 수술하고 별거 없더라. 수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스텐트만 받고 나왔다 이래 되는 거야. 근데 그 환자가 나중에 괜찮았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91년도인데 아마 오토이뮨 판크레아타이티스 아니었겠나 지금 이제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 경험 있습니까? 어떻게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저 책에도 보니까 일본에서도 네. 한 20% 정도에서 수술했지. 오피를 해가지고 오피로 진행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 실제로 하는데요. 예. 제가 한 두세 케이스 오토이뮤 수술했다는 거는 그 많은데. 한 20배는 수술하는데 그랬지. 팔로 했다는 거, 그 중에 한 5% 정도만 내과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수술해달라고 이렇게 와서 저희가 리포 받아서 그 수술하니까 오토이뮤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학회에 갔더니 한 10년 전인데 카톨릭의 그 선생님 내과 그 호텔에서 하시는 김호학 선생님이 그때 강의할 때 자기인데 어떤 명 판단한테 와 존디스가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 캔서인데 막 이제는 수술도 안 됩니다 하고 보호자한테 이야기하고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했는데 할아버지가 6개월 후에 스테로이드 안 써도 예. 또 좋아지는 게 예. 그래가 6개월에 할아버지가 다시 김호학생 와가 김호학생이 놀래가 그 유래기 만든다 깜짝 나중에 봤더니 그게 어떻게 이용합니다 있습니다. 다른 분은 경험 있는 거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코멘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내년에 그러면 1월 세 번째 주죠. 늘 우리가
늘 1월 세 번째 주로 개강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월 세 번째 주 생각합니다. 자, 1월 내년 2016년 1월 세 번째 주에 개강할